반갑습니다. 네, 유럽 MDR 임상과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은 아닐 것 같고요. 한 2시간 내외로 현재 유럽 MDR 규정과 관련된 임상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주요한 임상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첫 번째, 동등의료기기에 대한 평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유럽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할 때 그 다음에 그 임상시험 자료를 인증기관에게 제공할 때,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임상시험에 대한 자료를 인증기관에게 제공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DMV의 의료기기 인증심사원 엄수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치과용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평가 심사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ISO TC194에서 ISO 142로 GCP 표준 담당을 국내 COS 기관인 KLTR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다양한 전반적인 임상에 대한 경험과 그 다음에 임상 심사 실무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MDR 규정 요구사항을 좀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제가 주로 심사하는 심사 분야는 임플란터블 디바이스 위주의 심사들을 주로 합니다. 특히 치과 의료기기들은 제가 임상평가 심사까지 제가 한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제품들, 특히 이제 정형외과용 임플란트라든가 그 다음에 안과용 임플란트 같은 제품들은 제가 기술문서 심사는 진행할 수 있지만 임상평가에 대한 심사는 제가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제품들은 기술문서 심사할 때 임상자료를 다른 해외에 있는 임상을 심사할 수 있는 심사원들에게 전달된다라고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임상평가와 관련된 주요 포인트들은 임상심사원들이 주기적으로 모여서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용품이라든가 또는 치과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이제 임플란터블 디바이스들, 그 다음에 제품 기구들과 관련된 임상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또 더불어 액티브 의료기기들, 즉 능동 의료기기들이나 아니면 능동 이식형 의료기기들에 대한 임상 요구사항들도 같이 내포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기관의 소개를 먼저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DMV라는 기관이고요. 저희 기관의 헤드쿼터, 즉 본사는 노르웨이 오슬로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의료기기 인증 사업들을 한 30년 전부터 수행을 하고 있어서요. 의료기기 인증 사업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저희 헤드쿼터, 즉 본사의 전경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이 중에서 여기 빨간색 건물이 의료기기 인증 사업 본부입니다. 그래서 DMV에서 발행하는 MDR 인증서, IVDD 인증서, IVDR 인증서, MDSAP, ISO 13485 등등등은 모두 다 이 장소에서 인쇄되고 그다음에 출력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MV에서 지금까지 갖고 계셨던 인증서가 있으시다면 또는 앞으로 또 받아야 될 인증서들이 있으시다면 인증서의 플레이스 앤 데이트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플레이스 앤 데이트에 이 주소와 그 다음에 날짜가 찍히게 되는 그런 인증서들이 발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CE 인증을 심사하는 인증기관들은 각 유럽의 나라별로 존재할 수 있는데요. 이 나라별로 존재하는 이 인증기관들은 그 나라에, 그러니까 그 인증기관에 속해 있는 그 나라의 보건당국이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DMV는 노르웨이 오슬로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저희가 누구로부터 관리감독 받냐면 노르웨이의 의료기기 보건당국에서 실제 관리감독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 DMV에서 발행된 인증서에 대한 적정성, 그 다음에 심사원의 자격훈련 요구사항들, 그 다음에 심사원의 관리 형태들, 그 다음에 사후 심사를 통해서 인증서가 유지되고 있는 다양한 업무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잘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또 업체들의 관리 감독들은 또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인증서에 어떤 잘못 발행된 인증서는 없는지 등등등을 이렇게 저희 본사에 있는 메디컬 헤드쿼터가 노르웨이 보건당국에게 심사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리 감독 체계들은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증기관들마다 다 존재하고 있고요.
벨기에 보건당국, 그다음에 뭐 네덜란드 보건당국 또는 독일 보건당국 등등등에서 관리 감독받고 있는 인증기관들은 전부 다 이러한 형태의 주기 관리를 그 나라의 보건당국에게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MV가 하는 여러 가지 인증 사업들은 MDR, IVD, 그다음에 MDD, 13485, 그다음에 MDSAP 등이 있고요. 이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커스는 MDR 인증 분야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뭐 지금 현재 유럽에서 핫한 그 UKCA라는 영국 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직 준비 상태고요. 아직 저희가 자격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혹시 시간이라든가 또는 그런 강의들이 있다면요. 추후에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MDR과 관련된 임상 요구사항에 대해서 오늘은 주요 말씀을 드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MDR로 심사할 수 있는 인증기관들 리스트를 란도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요.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제가 주소는 이렇게 링크로 적어 놨는데요. 이렇게 인증기관들을 하나하나 클릭을 해보시면요. 각 인증기관들이 어떠한 제품들을 심사할 수 있는지 또 그 제품들이 어떠한 심사 루트를 통해서 심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격 부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기관들 하나하나 이름을 클릭해 보시고요. 여러분들께서 MDR 심사를 받고자 하는 제품들 또는 CE 인증을 앞으로도 유지하고자 하는 제품들을 심사할 수 있는 기관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한번 잘 판단해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팀 MB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의 MB들, 즉 Notified Body인 제3자 인증기관들이 하나의 팀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팀이라는 말도 The European Association for Medical Device for Notified Body라는 거를 약자로 줄여서 팀이라는 말로 만들었습니다. 의미는 사실은 약자로 표현되어 있지만 말 그대로 MB들이 하나의 집합체로 모여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또 통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MB들이 가입되어 있는지는 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멤버를 클릭해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팀 MB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이 멤버를 클릭하시면요. 뭐 다양한 인증기관들의 로고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뭐 기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인증기관들도 있고 한국에 없는 인증기관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인증기관들이 약 30여 개가 이 팀 MB에 가입되어 있는 기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30개의 인증기관들이 이렇게 하나의 집합체를 이루어서 팀 MB로 구성이 됐고요. 이 팀 MB들이 하는 업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여러 인증기관들이 특히 30여 개의 인증기관들,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인증기관들은 심사 요구사항을 되도록이면 하나의 라인으로 잡게끔 칼리브레이션 한다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즉, DMV에서 MDR-CE 인증심사를 받을 때, 특히 임상과 관련된 심사를 받을 때 비슷한 요구사항에 따라서 심사가 진행돼야만 되는 거죠. DMV 기준과 다른 인증기관의 기준이 다르면 안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인증기관의 기준과 또 DMV 기준이 또 아예 상이하게 달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30개의 인증기관들, 여기 가입되어 있는 인증기관들은 여러 가지 MDR과 관련된 규정을 심사할 때 비슷한 요구사항으로 심사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 0점을 조율하는 업무들을 서로가 같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IMDRF 회원국들이 지금 이제 모여서 각 나라마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료기기 법률 또는 규정이 있겠지만 그 법률과 규정들을 되도록이면 하모나이즈 시키자라고 하는 그러한 모임의 목적이 있듯이 똑같이 이러한 MB들도 어떤 인증기관들마다 서로 상이한 그런 인증심사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또는 임상과 관련된 크리티컬한 요구사항들이 실제 유권 해석이 법에 대한 유권 해석이 DMV 다르고 또 다른 인증기관 다르고 이렇게 각각의 달라지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하나의 관점을 갖자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팀 MB를 구성하는 조직도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조직도를 확인해 보시면 이 홈페이지에 전부 다 정보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프레지던트부터 바이스 프레지던트들까지 다양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의 인원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대표 역할을 맡고 있는 분이 알렉세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현재 이메일 주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DMV의 심사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바이스 프레지던트들과 또 회계들 이런 업무부들을 갖고 계신 분들의 이메일 주소를 보시면요. BSI, TUV 수드, 그 다음에 데크라, 그 다음 TUV 그룹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 팀 MB 30개의 인증기관들을 현재 리딩해가는 기관들은 BSI와 DMV, TUV 수드, 데크라 이렇게 4개의 인증기관들이 이 팀 MB를 현재 이끌어가고 있는 조직을 맡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오늘 하루 동안 간단한 시간 안에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 여러 가지 임상에 대한 요구사항들은 이 알렉세이로부터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칼리브레이션 된 내용들을 기준으로 설명드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제가 임상평가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임상평가팀의 총책임자가 현재 DMV에서 이 알렉세이 슈렙이고요. 이 알렉세이라고 하는 친구는 MD PhD입니다. 그래서 실제 임상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으면서 저희 DMV 본사의 임상 총책임자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인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TMB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요, 이 다양한 문서들이 존재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중에서 임상과 관련된 문서들도 있기 때문에 잘 클릭해 보시고 여러분들 제품이나 또는 법과 관련된 TMB의 포지션 페이퍼, 즉 입장문이라든가 아니면은 MB메드 도큐먼트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보셔서요, 임상과 관련된 준비를 해 가실 때 다양한 정보들을 취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문서화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항상 저는 이제 그래서 알렉세이와 함께 다양한 칼리브레이션 미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항상 회의를 열어서 다양한 지침들을 하달을 받는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저희 본사에 보면요, 임상팀도 여러 가지 분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덴탈 임상평가팀은 이 3명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그 다음에 존 데이비스라는 저희 본사에 있는 치과 의사가 있어요. 영국 친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렉세이, 이렇게 3명이서 덴탈 임플란트, 그 다음에 덴탈 머티리얼, 그 다음 덴탈 인스트루먼트 같은 제품들의 임상평가 팀을 이루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형외과 분과, 그 다음에 수술용 기구 분과, 그 다음에 안과용 임플란트 분과, 그 다음에 액티브 임플란터블 디바이스 분과, 각 분과별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팀이 구성되어서 주기적인 회의를 거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인원들이 어떠한 임상 경력을 갖고 있는지는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링크드인이라는 사이트를 잘 이용하시면요, 저희 임상팀에 대한 어떤 팀원들의 포지션, 그 다음에 팀원들이 어떤 공부를 했는지, 또는 어떤 임상 경험이 있는지, 또 어떤 학위를 했는지, 또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를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희 DMV뿐만 아니라 다른 인증기관에서 임상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가실 텐데요, 그 임상을 심사하는 심사원이 누군지를 한번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링크드인 같은 것들로 임상심사원을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코멘트를 줬던 또는 심사를 현재 하고 계시는 그런 임상심사원들의 자원들의 정보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실제 어떤 분야 쪽에서 실질적인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은 임상 코멘트가 우리 제품을 잘 임상적으로 이해한 사람이 낸 코멘트인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 또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 공부를 했는지, 또 의과대학이나 또는 치과대학을 나왔지만 기초학을 전공했는지, 아니면은 임상과를 전공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치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했지만요, 치의학 박사 학위가 있지만 저는 임상과를 한 게 아니라 저는 기초학을 전공을 했고요. 존 데이비스라고 하는 친구는 임상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DMV 오기 전에 인터텍이라든가 또는 UL이라는 인증기관에서 임상심사 자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고, 알렉세이 같은 친구들은 이제 DMV가 첫 회사이지만 현재 캠브리지 대학이라든가 오슬로 대학에서 이렇게 의과대학에서 이렇게 펠로우까지 진행해본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자원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은 임상적인 코멘트가 실제 제품을 얼마만큼 또는 어떻게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러한 기준들을 삼을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 제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심사원이 심사했다 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임상평가에 대한 심사를 받아가는 과정에서 또는 인증을 얻어가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할 때 임상적인 코멘트에 대한 답변들을 이제 심사원들이 원하는 거고요. 그 임상적인 코멘트나 임상적인 답변들이 실제 인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임상의들 또는 임상의는 아니지만 자격을 갖춘 심사원들의 눈높이와 맞춰져 있는 문서라든가 임상평가 자료들, 임상시험 자료들, 그 다음에 답변들이 준비가 되어야지만 인증심사를 잘 꾸려가실 수 있을 거다라는 정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가이드들이 있는데요, 이 가이드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평가 가이드라인들은 이렇게 지금 이제 MDCG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요. 유로파 사이트에 MDCG가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들을 쫙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왼쪽에 보이는 가이드라인들은 지금 현재 MDCG 가이드라인 중에서 퍼블리시가 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이고요. 여기 보시면 임상조사를 수행하다가 변경이 생기거나 또는 뭔가 모디피케이션, 수정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어떤 가이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참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업무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게 2021-28번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이드라인 내용은요. 클리니컬 인베스티게이션, 즉 임상조사, 임상시험을 의미를 하는데요. 임상조사 또는 임상시험을 유럽의 영내에서 또는 유럽의 EFTA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가에서 진행하다가 substantial modification, 즉 중대한 변경 사항들이 발생된다면 어떻게 프로세스를 처리해야 되고 어떻게 신고해야 되고 다시 한번 이 IRB 같은 것들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MDCG 가이드라인 중에서요. 보시면 임상조사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이거 하나, 그 다음에 2021-20번 두 번째, 그 다음에 2021-8번, 그 다음에 2021-6번 이런 가이드라인들이 임상시험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인데 유럽 영내 또는 EFTA 회원국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했을 때만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영내가 아닌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하신다거나 또는 FDA 또는 이제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신다거나 호주에서 진행하신다거나 뭐 브라질에서 진행하신다고 했었을 때, 즉 유럽 회원국이 아닌 제3국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할 때에는 이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되냐면요. 그 나라 보건당국, 즉 제3국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임상조사와 관련된 또는 임상시험과 관련된 법규 요구사항을 따라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보실 때에도 유럽 영내에서 임상조사를 시행하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제조사라면요. 이 가이드라인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임상조사를 현재 유럽 영내에서 또는 EFTA 회원국에서 또 수행하고 있는 제조사라면요. 또 이거를 반드시 참조해서 필수로 적용하셔야 되는 게 맞지만 제3국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려고 준비하시는 제조사나 또는 3국에서 임상시험을 했던 회사라든가 또는 현재 제3국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있는 제조사인 경우에는 이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참조할 필요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요. 임상평가와 관련된 어세스먼트 리포트 템플레이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임상평가 심사보고서 양식입니다. 임상평가 심사보고서 양식은 인증기관들이 사용하게끔 MDCG라고 하는 그룹이 만든 가이드라인이고 템플레이트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서를 PDF본으로도 제공하고 왼쪽에 보시면 워드 버전으로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워드 버전 같은 경우들은 각 인증기관들, 뭐 저희 기관을 포함한 여러 인증기관들이 이 워드 버전을 다운받은 후에 이 워드 버전에서 제공하고 있는 임상심사 보고서 양식을 그 인증기관에 양식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MV 같은 경우는 제가 임상심사를 진행할 때 제가 임상심사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심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요 워드 파일에 대한 DMV 템플레이트로 심사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워드 파일을 열어보시면요. 또는 이 PDF 파일을 열어보시면 2020-13번에서 인증기관 임상심사원들에게 여러 가지 MDCG가 내리는 지침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심사해라, 저런 거 심사해라, 이런 거를 보고서에 기재해라, 이런 거를 보고서에 반드시 기재해라, 이런 것들이 있다면 보고서에 기재해라, 뭐 이런 식으로 회색깔로 이렇게 가이드라인 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제조사분들께서는 이러한 다양한 임상평가와 관련된 심사보고서 양식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게 누구나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다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의 임상평가 보고서를 기술문서의 한 파트로서 인증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내부 감사용으로 또는 내부 체크리스트용으로 활용해 보시면 좀 좋은 툴로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도 제가 이따가 말미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PMCF와 관련된 다양한 가이드라인들도 있고, 동등의료기기 비교평가와 관련된 가이드라인도 있고, 그 다음에 레가시 디바이스, 즉 MDD나 또는 AI MDD로 기인증이 있었던 제품들의 임상 증거 수집과 관련된 가이드라인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가이드라인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임상평가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 중에서 이러한 동등의료기기 비교평가, 그 다음에
기허가 제품의 임상증거 자료 수집, 그 다음에 SSCP, 그 다음에 PMS 또는 PMCF 플랜 템플레이트, 이런 것들은 제조사들이 아마 맨데토리로 지금 이용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임상시험 같은 경우들은 필수인 의료기기가 있고 필수가 아닌 의료기기들이 있고요. 또 등급에 따라서 필수인 의료기기가 있고 또 필수가 아닌 의료기기들이 있고요. 또 등급이 높다 하더라도 기허가 제품이면 임상시험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사항이 있고요. 반드시 임상시험을 해야만 되는 의료기기들도 있습니다. 이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임상조사와 관련된 가이드라인들을 이용하는 건 옵셔널로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 옵셔널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유럽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했을 당시 또는 하려고 준비하시는 제조사들은 필수로 보셔야 되는 게 맞지만 다른 나라에서 임상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하고 있거나 또는 해놓은 기록들이 있다면요. 요 임상시험과 관련된 가이드라인들을 필수로 적용하는 것은 사실 필요가 없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상시험을 했던 그렇지 않던 간에 임상평가, 클리니컬 이밸리에이션을 하라고 하는 거는 등급이 뭐든 그게 레가시 디바이스였든 그렇지 않든 전혀 관계없이 모두 다 필수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러한 PMCF라든가 동등의료기기 비교평가, 레가시 디바이스의 임상증거 자료 수집 요구사항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잘 읽고 반드시 하셔야 되는 요구사항들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현재 온고잉 가이드라인들이 있습니다. 현재 퍼블리시가 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가이드라인들이라는 정보들을 이제 이 MDCG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클리니컬 인베스티게이션 리포트 썸머리 템플레이트, 즉 임상조사를 수행하고 나서 썸머리 템플레이트, 요약문을 만드는 템플레이트가 아직 현재 MDCG 가이드라인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조만간 나와야 되고요. 이 가이드라인이 사실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임상조사를 유럽 영내에서 수행하지 않을 거라면 이 썸머리 템플레이트는 사실은 굳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가이드라인이 나와 봐야지 조금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만약에 제3국에서 임상조사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그 임상조사 수행된 어떤 자료에 썸머리를 반드시 해라, 그래서 인증기관에게 제출하라 라는 명확한 문구 요구사항이 써 있다면 제3국에서 임상조사를 수행했지만 이 썸머리 템플레이트를 이용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썸머리 템플레이트 가이드가 나오게 되면 이 가이드라인에서 어떻게 또 MDCG가 제조사들이나 또는 이것을 읽는 이해관계자들, 즉 보건당국들이나 인증기관들에게 어떻게 가이드하고 있는지 보고 나서 판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 가이드라인도 나오게 되면 좀 한번 눈여겨서 저도 그 다음에 여러분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후 시판후 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들도 존재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PMCF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지금 잘 나와 있지만 PSUR이라든가 그 다음에 PMS에 대한 MDR 요구사항을 유권 해석해 놓은 MDCG 가이드라인 등 같은 경우들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제쯤 나올 거냐면 2022년 Q2, Q3, Q2, Q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분기별로 나오게끔 그렇게 MDCG가 계획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녹화를 하고 있는 7월 4일 현재 날짜에도 이 가이드라인들이 현재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벌써 3쿼터가 이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약속들은 잘 이행이 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 나와 있는 타임라인들은 어느 정도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렇게 MDCG 가이드라인들이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를 그때그때 잘 어떤 뭐 일정한 기간 간격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가셔서 정말 나와 있는지 퍼블리시가 됐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 심사원들에 대한 소개고요. 지금 현재 MDSAP과 관련된 심사들도 이 MDSAP 심사 템플레이트, 보고서 템플레이트에 보시면 이렇게 DMV가 이렇게 문서화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MDR 때문에 MDR 심사를 감당할 수 있는 인증기관들의 숫자가 아직도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날짜 기준으로 7월 4일 기준으로요. MDR로 심사할 수 있는 인증기관들의 리스트에 30개의 인증기관들이 올라가 있고요. 그 30개에 있는 인증기관들이 전부 다 이러한 인증심사들을 감당해낼 수 없는 현재 상태이기 때문에 커미션, 즉 유럽위원회는요, 인증기관들에게 인수합병하는 것도 지금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사원 채용을 조금 더 하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권장들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이런 권장사항을 저희 같은 경우들도 받아들여서 DMV가 현재 독일 인증기관인 메드서트라는 인증기관을 인수합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메드서트라는 인증기관들이 이렇게 로고를 보신 이제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MDCG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MDR로 심사할 수 있는 기관들을 이렇게 리스트업을 한 30개 해놨는데요. 이때 DMV가 9번째로 지정됐고, 그 다음에 메드서트가 DMV가 10번째로 지정됐었고, 메드서트가 9번째로 지정됐었던 인증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이 메드서트의 스코프, 뭐 DMV 스코프 포함해가지고 다른 인증기관들을 모든 스코프들을 다 확인해 보신 다음에 메드서트와 DMV 자체도 하나의 패밀리 그룹이라고 이제 지금 현재 인수합병이 됐기 때문에요. 메드서트 인증이 필요하시면요, 또 DMV를 요청하시고, 또 DMV 인증서가 또 필요하시면 또 DMV를 요청하시고, 또 이렇게 각각의 인증기관들이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수합병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거나 또 인수합병이 이루어져 있는 인증기관들도 있으니 참고하셔서 인증사업들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MDR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MDR이 실질적으로 2012년부터 작업이 시작됐고요. 2017년에 MDR이 퍼블리시가 됐습니다. 약 5년 기간의 MDR 준비 과정을 통해서 MDR이 2017년에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됐는데요. 2017년에 세상에 나오게 됐었을 때, 즉 2012년부터 만들어질 당시 2012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요 PIP 보형물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또는 2012년 사이에 PIP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 가슴 유방 보형물이 전 세계적으로 유통이 됐고, 특히 유럽 영내에 유통이 제일 많이 됐으며, 특히 프랑스에서는 이 가슴 보형물 환자들이 3,000명의 환자들이 어떤 위험한 피해를 입었었고요.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9,000명의 환자가 위험한 피해를 입었다라는 이제 내용들이 CNN이라든가 또는 BBC라든가 다양한 뉴스에서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PIP 가슴 보형물은요, 인증기관에게 CE 인증을 받을 당시 실리콘 보형물의 원자재를 의료용 실리콘으로 만든 것들을 인증기관에게 확인받고 심사받은 다음에 인증을 받았지만, 인증기관의 심사가 끝난 후에는 이 PIP라고 하는 회사가 원가 절감을 위해서 인증받지 않은 원재질을, 특히 공업용 실리콘을 이 가슴 보형물로 만들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업용 실리콘으로 만들었던 이 가슴용 보형물이 전 세계로, 특히 뭐 프랑스라든가 영국으로 유통이 많이 되면서 이 가슴 보형물의 시술을 받은 이제 그 환자들이 다시 이제 이 가슴 보형물을 제거해야만 되는 2차 수술에 대한 위험성이 노출됐었고요. 그 다음에 유방암에 걸리게 되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유방을 절제해야 되는 그러한 사건들도 많았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을 빌미로 더 이상 MDD에 따른 사후관리 체제는 실효성이 없다. 그 다음에 93년도에 만들어졌었던 MDD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현재 이 지침 형태였었기 때문에 강제사항이 아니었어서 이거를 강제사항으로 올리고자 하는 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유럽 영내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MDR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트리거 역할을 하게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12년에 이 스캔들이 터졌을 때 커미션이 이 MDR이라는 법률을 새로 만들겠다라고 선언도 하기도 했었던 게 2012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에 MDCG라고 하는 그룹과 커미션이 이러한 이 MDR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했고요. 2017년에 이게 퍼블리시가 된 그러한 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이 MDR이라고 하다 보니 사후 관리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법으로 바뀌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 의료기기에 대한 강제적인 요구사항들이 몇 가지가 더 생기게 됐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액티브, 즉 능동 의료기기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뭐 위험하지 않은 제품들 이외에 임플란트가 될 수 있는, 임플란트 형태로 사람 몸 안에 오랫동안 잔존해 있을 수 있는 제품들의 MDR 요구사항이 조금 더 올라가 있는 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MDR 심사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요, 임상평가나 임상심사에 대한 심사를 어디서 수행하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요, 이렇게 하나의 테이블이 나와 있는데요, MDR을 받기 위해서, 즉 Certification Decision, MDR 인증서가 발행되는 시점을 이 시점이라고 봐주시면요,
오른쪽이 인증서가 발행된 후의 사후관리 체계고요. 인증서가 발행된 전에 사전 체계가 이제 왼쪽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MDR 인증서가 발행되려면 기술문서 심사라는 것과 품질 시스템 심사라는 오딧, 이 오딧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기술문서 심사, 서류 가져가는 심사를요, 어세스먼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 현장에 나와서 생산을 보고 구매를 보고 설계를 보고 뭐 영업 프로세스를 보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련의 액티비티를 보는 심사가 오딧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술문서 심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현장 심사, 오딧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행하는 오딧은 스테이지 1 오딧과 스테이지 2 오딧으로 나뉩니다. 스테이지 1 오딧은요, ISO 17021에 따라서 품질 경험 매뉴얼, 그 다음에 품질 절차서, 지침이라든가 그 다음에 양식 같은 것들, 즉 품질 경영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한 전반적인 체계가 이루어져 있는지를 감사하는 심사가 스테이지 1이고요. 스테이지 2는 시스템에 운영하기 위해서 절차서와 매뉴얼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그 시스템과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품질 시스템이 실제 PDCA 사이클, 즉 플랜 짜고 두하고 체크하고 액션을 취하는 이 동그라미의 어떤 프로세스들이 현재 실제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음을 심사하는 심사가 이 두 번째 스테이지 2 심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품질 시스템 현장 심사는요, 스테이지 1과 2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요. 그 현장 심사를 진행하기 전에는 기술문서 심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MDR 스테이지 1과 스테이지 2, 요 현장 심사 스테이지 1, 2는요, ISO 13485 심사가 아니고요. MDSAP 심사가 아니라는 점을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요. MDR에 나와 있는 요구사항들 중에서 아티클 10, 규제, 규제에 보시면 아티클 10, 조항 10번에 제조자가 지켜야 되는 의무사항들이 아티클 10에 써 있습니다. 그 제조자가 지켜야 되는 의무사항이 아티클 10에 나와 있는데 그 아티클 10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쫙 읽어보시면 제조자가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운용해야 되는 품질경영 시스템 요구사항이 거기에 일부 녹여져 있어요. 그 품질경영 시스템 요구사항을 심사하는 심사가 이 MDR 스테이지 1, 2 심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품질경영 시스템 심사는 13485 심사가 아니고 MDSAP 심사가 아니고 우리나라 GMP 심사가 아니고요. 아티클 10을 운용할 수 있는 품질 시스템이 잘 녹여져 있는지를 보는 심사가 이 MDR의 스테이지 1, 2 심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MDR 품질 경영 시스템 심사를 수행할 때 ISO 13485를 같이 콤비네이션으로 묶어서 심사할 수 있고요. MDSAP을 같이 콤비네이션으로 묶어서 심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MDR 13485, 그 다음에 MDSAP 심사 같은 것들을 이 스테이지 1, 2 단계에서 같이 패키지로 묶어서 심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테이블에서 보여드리는 심사 시퀀스는 MDR 품질 경영 시스템만 심사하는 MDR 아티클 10에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심사를 또는 그 관리를 하는 심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MDR 품질 경영 시스템 심사를 할 때 13485를 패키지로 묶고 싶으시거나 아니면은 MDSAP을 같이 패키지로 묶고 싶으시다면 DMV 운영실 또는 다른 인증기관의 운영실과 함께 계약 프로세스 진행하실 때 같이 계약서에 써주게끔 그렇게 계약을 운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 품질 시스템 심사라는 게 있고 기술문서 심사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이제 이 상황을 보시면 기술문서 심사가 품질 시스템 심사 앞단에 뽑아져 있는 걸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술문서 심사는요, 항상 품질 시스템 심사 전에 수행되게끔 그렇게 규정화가 되어 있고요. 품질 시스템 나가기 전에 이 기술문서 심사나 임상평가 심사를 수행을 하던지 아니면 스테이지 2 심사를 나가기 전에 기술문서 심사를 수행하던지 둘 중 하나여야 됩니다. 스테이지 1, 2 전부 다 끝냈는데 그 후에 기술문서 심사를 하는 것은 안 되고요. 항상 스테이지 2 심사 앞단에서는 반드시 기술문서 수행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1보다도 더 앞서서 해도 되고요. 스테이지 2보다도 더 앞서서 수행해도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술문서 심사나 임상평가 심사를 먼저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지 2 심사를 진행한다라는 게 맨데토리고, 스테이지 1 앞단계에서 할 건지 또는 스테이지 1 끝나고 스테이지 2 앞단에서 진행할 건지는 인증기관들이랑 협의하셔도 사실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스테이지 2 심사, 즉 현장에 직접적으로 나가서 생산을 보고 구매를 보고 그 다음에 영업을 보고 그 다음에 설계를 보는 그런 심사 앞단계에서 항상 기술문서 심사가 진행이 돼야지만 된다라는 점을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문서 심사를 수행할 때요, 임상평가와 관련된 심사들이 기술문서의 한 파트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임상평가를 심사하는 심사원들이 있고요, 기술문서를 심사하는 심사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품질 시스템 심사라는 심사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각 심사팀이 크게 3가지의 파트들이 존재를 아마 할 텐데요, DMV뿐만 아니라 모든 인증기관들이 그럴 겁니다. 기술문서 심사원과 임상평가 심사원이 한 명이어도 기술문서 심사원이 임상평가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면요, 임상평가 자료들은 전부 다 다른 나라의 심사원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DMV 같은 경우도 치과용 임플란트 재료, 그 다음 기구 같은 것들은 저나 또는 다른 위원들이 같이 기술문서 심사도 다 자격도 갖고 있고요, 3등급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임상평가까지 심사할 수 있는 자원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모두 다 기술문서부터 임상, 그 다음에 품질 시스템까지 다 심사가 가능하지만, 정형외과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기술문서 자격이 제가 갖고는 있지만 임상평가를 심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서요, 정형외과 쪽 임플란트 기술문서는 저희 노르웨이 심사원이나 또는 옆에 있는 나라 심사원들에게 보내지게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제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등급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기술문서 심사원, 임상심사원, 품질 시스템 심사원이 다 다른 심사 프로그램들이 짜질 수 있고요, 심사팀 노미네이션이 다 달라지게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래서 어쨌든 임상평가 심사원이 임상평가를 심사할 때 3등급 제품들이나 투비 약물주입기기 같은 경우들은 임상평가 심사원이 심사를 전부 다 끝내놓고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엑스퍼트 패널 그룹에게 한번 전달이 돼야 됩니다. 이 엑스퍼트 패널 그룹이 누구냐면요, EU 커미션이 모아놓은 의사 집단입니다. 이 의사 집단은요, 인증기관들이랑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증기관의 심사원들이 임상평가 심사를 전부 다 끝내놓으면요, 임상평가 심사한 심사 보고서와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임상평가 자료와 그 다음에 임상시험 자료들을 가지고 엑스퍼트 패널 그룹에게 전달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엑스퍼트 패널 그룹이 인증기관의 심사 보고서와 여러분들의 임상평가 보고서와 그 다음에 임상평가 다큐먼트들, 그 다음에 임상시험 자료 같은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리뷰를 합니다. 리뷰를 해서 컨설팅을 인증기관에 해주게 돼 있어요. 인증기관에. 그래서 엑스퍼트 패널 그룹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인증기관에게 아마 전달할 겁니다. 3등급 제품과 투비 약물주입기기들만요. 그래서 이러한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인증기관들이 다음 액션을 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엑스퍼트 패널 그룹에 컨설팅 내용이 전달되고 그 컨설팅 내용에 따라서 인증기관이 어떤 작업들을 수행해야만 인증서를 발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3등급 제품과 투비 약물주입 기기의 회사들은요, 이렇게 엑스퍼트 패널 그룹의 리뷰 프로세스가 한번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간 소요, 비용 소요에 대한 감내들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3등급 제품과 투비 약물주입 기기는요, 투비 약물주입 기기 말고 3등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액티브 3등급, 용품 3등급, 임플란터블 3등급, 액티브 임플란터블 3등급 전부 다입니다. 그 다음에 투비 약물주입 기기들만 엑스퍼트 패널 그룹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비 임플란터블 디바이스들은 EU 엑스퍼트 패널 그룹의 리뷰를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는 겁니다. 여기 없습니다. 투비 액티브 디바이스라고 얘기했지, 투비 또 액티브 디바이스 중에서도 administrative drug, 그러니까 드럭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의료기기의 역할들을 수행하는 기기들만 가는 거지, 투비 임플란터블 디바이스라고 안 써놨어요. 법에도 안 써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엑스퍼트 패널 그룹의 리뷰가 가야 되는 의료기기인지 그렇지 않아야 되는 의료기기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증기관에게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임상평가에 대한 심사는
2B가 됐든 2A가 됐든 3등급이 됐든 2B 임플란터블이 됐든 뭐 그렇지 않든 맨다토리로 수행이 된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좀 참고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기술문서 심사와 임상평가 심사가 스테이지 2 심사 앞 단계에서 수행이 되어야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문서 심사나 임상평가 심사가 종결이 다 되면요, 그때 현장 심사를 계획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장 심사도 특히 스테이지 2가 계획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종결된 기술문서나 임상평가의 심사 부적합 보고서를 가지고 현장 심사팀이 현장을 나가게끔 돼 있다라고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MDD와 MDR의 임상평가에 대한 큰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MDD 때 여러분들이 인증기관에게 심사받았었던 임상평가와 그 다음에 MDR에서 새롭게 수행하는 임상평가의 좀 다른 점이 뭐냐면요, 이 클리니컬 이밸류에이션 플랜은 항상 맨데토리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상평가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항상 계획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계획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문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임상평가 계획서나 보고서에서 어떤 제품을 평가하고자 하는지가 명확하게 문서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의 네임, 이름, 모델명, 사이즈, 컴포넌트, 액세서리, 그 다음에 시스템이냐 그렇지 않으냐, 이렇게 어떤 제품의 임상평가를 할 건지 또는 계획했는지 또는 수행했는지가 명확하게 스코핑으로 잘 문서화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이렇게 여러분들이 임상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임상적인 유효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그런 대상의 제품들이 또는 시스템이 또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언제 어디서부터 인증을 잘 갖고 있었는지, 어느 나라에서 인증을 갖고 있었는지, 또 MDD 인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들이 잘 같이 문서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MDD 인증이 있었던 제품이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MDD가 있었는지, 어느 나라에서 MDD CE 인증이 딱 문서화되어 있는 라벨 제품으로 판매가 됐는지, 또 유럽 영내는 아니지만 다른 나라에서 CE 인증 마크를 가지고 또 판매한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정보들을 같이 임상평가에 기재해 주셔야 되고요. 클리니컬 디벨롭먼트 플랜, 즉 현재 이 의료기기가 심사하고자 하는 이 의료기기가 CE 인증이 없었거나 또는 제조사가 처음 만들었거나 또는 제조사가 만들어진 이후에 처음 만들어지고 처음 시장에 나가는 제품들인 경우에 파일럿 스터디, 그 다음 피지빌리티 스터디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임상에 대한 개발 계획이 이루어지게 됐고, 그 다음 그 임상에 대한 개발 계획 후에, 허가 후에 또 PMS, PMCF 또는 PMCF 스터디까지 어떻게 수행될지를 전부 다 문서화한 게 클리니컬 디벨롭먼트 플랜이거든요. 그래서 이 클리니컬 디벨롭먼트 플랜들도 같이 임상평가 계획서와 함께 제출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리니컬 디벨롭먼트 플랜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시판되는 의료기기가 최초 의료기기가 아니거나 또는 우리 제품이 지금 MDR로 신청한 제품이 이게 기여가 있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는 클리니컬 디벨롭먼트 플랜을 명확하게 제공을 안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다만 클리니컬 디벨롭먼트 플랜이 왜 넌 어플리커블인지, 왜 제출이 필요 없는지에 대한 문서화된 요구사항들은 여러분들이 잘 임상평가 계획서라든가 PMCF 계획서 같은데 어디에도 상관없이 잘 문서화를 해주셔야 되는 게 이제 사실 필요합니다. 어쨌든 클리니컬 디벨롭먼트 플랜도 등급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제품 자체가 또 시판이 되어 있었던 경험이 있냐, 그렇지 않고 제조사가 처음 개발해봤냐, 또는 제조사가 만들어진 후에 또 처음 시장에 나가는 제품이냐 등등등에 따라서 제출이 되어야만 되는 제품이 있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제품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도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클리니컬 디벨롭먼트 플랜이 반드시 제출되어야만 되는 제품들이라면요,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라벨이나 IF에서 설명하고 있는 타겟 파퓰레이션, 그 다음에 라이프타임, 그 다음에 쉘프 라이프, 그 다음에 클리니컬 베네핏, 인텐디드 퍼포즈, 인디케이션 또는 컨트라인디케이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임상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다 확증이 돼야 되는 거고요. 확증. 그 다음에 스테이트 오브 디 아츠를 가지고도 임상평가를 하는 게 맨데토리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오브 디 아츠, 즉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심사를 받고자 하는 제품들과 그 제품들을 기준으로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현재 시장에서 어벨러블한 다양한 기술들, 그 다음에 치료의 대안법들, 그 다음에 비슷한 제품들, 그 다음에 동등 의료기기들 또는 똑같은 제품들 전부 다 스테이트 오브 디 아츠거든요.
그래서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제품의 임상평가를 하셔야 되는 게 좀 핵심적으로 좀 다른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를 가지고 임상평가를 하라는 요구사항은 MDD 때에도 써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더 법제화시켜서 강화된 측면으로 보고 있는 심사가 MDR의 임상심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를 설명할 때 가장 최신의 기술이 아니고 가장 진보된 기술도 아니고 가장 비싼 기술이나 치료 대체법도 아니라고 설명드렸죠. 여러분들의 현재 제품을 중심으로 두시고 이 제품들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예요. 예를 들면 치과용 임플란트 같은 경우들은 뭐 그 치과용 임플란트를 대체하는 대체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틀니가 있습니다. 틀니. 이 틀니는 이 덴탈 임플란트가 나오기 전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 전에 나온 옛날의 기술이에요. 근데 지금도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입니다.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요,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료기기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법 대안들이 현재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의료기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어떤 치료 대화법들을 사용해 가지고 환자를 치료할 수 있거나 모니터링 할 수 있거나 뭔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요, 전부 다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기술들을 가지고 임상평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상평가를 심사하는 심사원들의 자격관리 그 프로세스를 보시면요, 의사 또는 의사에 준한 지식을 갖춘 자만 이렇게 임상심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적인 기술이라든가 임상적인 눈높이를 같이 맞출 수 있는 심사자원들이 심사하기 때문에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 즉 치료법이나 대안, 그다음 치료의 기술들, 비슷한 의료기기들의 기술들을 전부 다 그래도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는 심사원들이 심사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터러처 서치 스트래테지와 그 다음 메소로지들은 당연히 문서화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문헌고찰 계획서, 뭐 문헌고찰 프로토콜, 문헌고찰 리포트, 이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PMS 평가를 통해서 임상평가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돼야 되고 관리돼야 되는 것들도 이제 필수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PMCF 활동이라든가 PMCF 스터디 활동들을 통해서 임상평가를 해마다 업데이트 해가면서 임상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제조사들도 있으실 겁니다. 또는 앞으로 또 계획을 하셔야만 되는 제조사들이 있어요. 특히 이런 제품들은 2B 임플란터블 이상 3등급까지가 보통 PMCF나 PMCF 스터디로 많이 가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서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러한 계획서들에 따른 문서들, 즉 보고서들은 해마다 잘 관리가 돼 있어야 되고, 그 PMCF와 관련된 보고서들을 기반으로 임상평가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RM,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FMA, 프로버빌리티 재평가들이 같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반복적인 이러한 원형 둘레의 심사 프로세스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 관리를 통해서 나온 실제 임상의 하자드들이 있을 겁니다. 즉 임상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유지 에러, 그 다음에 클리니컬 리스크, 클리니컬 베네핏, 클리니컬 하자드, 클리니컬 컨트롤 메저, 이런 것들은 다 위험 관리와 임상평가에서 같이 다뤄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위험관리 문서에 특히 FMA 테이블에 클리니컬 리스크 하자드들이 쫙 식별되어 있어야 되고, 그 클리니컬 리스크 하자드들의 컨트롤 메저들은 전부 다 임상시험 자료라든가 임상평가 보고서라든가 또는 뭐 논문고찰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온 어떤 증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다 통제되고 있어야 되고요. 실제 임상평가 보고서라든가 임상시험 자료를 열었을 때 위험관리에서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식별됐었던 클리니컬 리스크 하자드들이 전부 다 평가되고 있어야 됩니다. 평가. 내용들이 잘 기술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와 임상평가가 잘 온라인 돼 있어야 되고 연동이 잘 돼 있어야 된다라는 말은 아마 옛날부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MD 때부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본다라고 하는 점이 좀 MDR에서 차이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임상평가를 심사하는 게 뭐 0.5일, 뭐 반나절만 심사하는 그런 심사 계약들이 이루어졌다면요. 지금은 한 제품당 뭐 2맨데이, 뭐 3맨데이 이런 식으로 이틀이나 3일 뭐 또는 그보다 더 많은 맨데이로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리스크 하자드들, 즉
임상에서 나올 수 있는 리스크 하자드들이 정말로 임상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잘 보증이 되고 있고 문서화가 돼 있고 잘 어필을 하고 있는지, 제조사의 주장들은 정말로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들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시간들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조금 더 디테일한 심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클리니컬 데이터 소스의 저스티피케이션들도 맨드토리겠죠. 이 임상평가를 여러분들이 임상 시험 자료를 통해서 할 건지, 논문 고차를 가지고 할 건지, 또 논문 고차를 가지고 한다면 당연히 동등성 의료기기가 반드시 잘 클레임이 되어 있어야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등급이 낮은 의료기기 같은 경우들은 비임상 데이터를 가지고도 임상평가할 수 있다라고 아티클 61의 10번 조항에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등급이 낮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러한 제품들의 논문 고차를 수행했었을 당시 실제 논문들이 나오는 것들이 없거나 또는 동등 의료기기가 시장에 없거나 다양한 사유로 우리는 위드아웃 클리니컬 데이터 평가 루트를 통해서 가겠다라고 잘 제안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법에서 요구하는 임상평가 루트가 있어요. 임상평가 루트는 아티클 61번에 써 있습니다. 이 아티클 61번에 써 있는 임상평가 루트 중에 어떤 루트에 따라서 임상평가를 하실던지 간에 왜 그 루트를 선택했는지가 문서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그 루트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게 법적인 요구사항에 맞는 건지, 그 다음에 또 법적인 요구사항이 맞다면 왜 우리가 이 임상평가 루트를 임상시험을 가지고 하지 않고 왜 논문 고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러한 경위 같은 것들을 잘 문서라든가 시스템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잘 보증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임상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즉 라벨이나 IF의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문구들을 작성하실 텐데요. 이런 내용들이 다 임상평가를 통해서 이제 기재가 돼 있어야 되고 평가가 돼 있어야 되겠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intended use, population, 그 다음에 뭐 indication, contraindication, 이렇게 사용하는 목적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용자, 적응증, 그 다음에 비적응증 등은 전부 다 인포메이션들, 즉 제조사가 제공하는 인포메이션에 다 써 있기 때문에요. 그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다 임상평가가 다 보증이 돼야만 됩니다. 실제 예를 들면은 뭐 얼굴에 맞는 필러라고 이제 예시를 들어보게 되면요, 이 얼굴에 맞는 필러들의 IFU나 라벨을 보면 이게 미용 목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의료 목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지, 또는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섞고 있는 건지를 아마 인증기관이 면밀히 판단할 텐데요. 특히 만약에 의료 목적으로만 라벨 IF에 필러를 썼다면요, 예를 들면 조직수복이라는 말만 썼다면 그게 목적이고 거기에 대한 적응증만 썼다면 임상시험 자료라든가 임상평가 보고서에서는 의료 목적에 대한 임상시험 자료들 또는 임상평가 내용들, 그 다음에 임상시험 피험자들에 대한 실제 임상시험의 그 퀄리티가 의료 목적으로만 돼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플러스 알파로 미용 목적이 들어가 있어도 상관은 없겠죠. 왜냐하면 적응증이나 인텐디드 유즈라든가 이런 게 미용 목적이 아니라 의학적 목적이었고, 임상평가서에서 다루고 있는 또는 임상시험자료에서 다루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정보라든가 목적 자체가 의료 목적 플러스 미용 목적이라면 의료 목적 커버되기 때문에 이게 인증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료 목적을 라벨 IF에 클레임을 하는데 임상시험자료라든가 뭐 피험자 수라든가 또는 모집군이라든가 임상평가 내용이 비의학적 목적으로 또는 미용 목적으로만 써 있으면요, 이거는 인증이 안 나오는 시나리오로 갈 수 있습니다. 안 맞습니다. 라벨 IF에 있는 기재된 내용과 임상평가로 클레임하고 있는 내용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라벨 IF를 수정하던지 아니면은 다시 다른 이제 그 의학적 목적의 임상 자료들을 모아오시던지,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임상에 대한 심사들을 진행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목적은 라벨과 IF에서 클레임하고 주장하고 있는 제조사의 목적이라든가 적응증은 임상시험 자료나 임상평가 보고서에서 똑같이 다뤄지고 있어야만 된다. 이게 온라인이 안 맞아 있거나 데이터가 같이 평가가 안 되면요, 인증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등의료기기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전략들도 문서화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동등의료기기를 모으는 전략들은 어디에 문서화를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거냐면요, 절차서에 먼저 문서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의 내부에 이제 품질 매뉴얼을 보시면요, 품질 매뉴얼 밑에 임상평가 절차서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또는 설계관리 절차서들이 있을 거예요. 임상평가 절차서든 아니면은 설계관리 절차서든 그 절차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양한 절차들 중에 동등의료기기 정보를 모으는 절차가 문서화되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조직이, 어떤 부서가 또는 어떤 계층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동등의료기기 정보를 모을지, 그 다음에 문서화할지, 기록화할지, 누구한테 작성을 맡길지 또는 검토를 맡길지 또는 승인을 맡길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품질 체계에서 녹아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연구소의 뭐 엄수혁이, 뭐 인허가 팀의 뭐 엄수혁이라는 사람이 실제 며칠부터 며칠까지 동등의료기기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모아서 문서화를 했는지는 임상평가 계획서라든가 이제 이런 데 문서화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임상평가 절차와 계획서와 지침 같은 것들이 이렇게 상위분류 체계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요. 동등의료기기 정보를 모으는 다양한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루트들이 있을 겁니다. 라벨 IF를 가지고도 동등의료기기 정보를 모을 수가 있는 거고요. 비교 시험 검사를 가지고도 동등의료기기 정보를 모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그 밖에 다양한 정보 모으는 방법들이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전략이 다 임상평가 계획서라든가 보고서에 같이 잘 얼라인이 돼 있을 수 있게끔 문서화를 시켜줘야 되는 게 맨데토리고요. 그 다음에 임상평가 보고서에서도 유저빌리티나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내용들도 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론 비록 임상에서 우리 의료기기가 사용했었을 때의 안전성, 그 다음에 유효성, 즉 안유를 판단하는 내용들이 주이지만 임상평가에 대한 내용들 또는 임상시험 자료들은 생물학적 시험 자료들, 시험 보고서, 평가 보고서,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파일보다 더 임상적인 어떤 판단을 하는 기준 자체로 봤었을 때 퀄리티가 높아요. 그러니까 유저빌리티 엔지니어링 파일, 생물학적 시험 자료, 시험 평가 보고서보다 임상 증거 자료들이 조금 더 한 단계 위에 있는, 레벨이 더 위에 있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도 임상평가 보고서에서 사용자의 에러라든가 또는 생물학적 안전성과 관련된 이슈 같은 것들을 딱 같이 또 평가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라든가 이런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파일을 업데이트 해 가시는 과정에서 임상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도 같이 업데이트를 해 가주시면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되겠죠. 예를 들면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이 예를 들면 수년 전에 진행했다면 다시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임상 조사 자료, 논문 자료, PMS 자료, PMCF 자료 같은 것들을 쫙 가지고 유저빌리티 엔지니어링이 같이 재수행될 필요가 없음을 지속적으로 보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단 여기서 디자인 체인지가 크리티컬한 게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인터페이스가 크리티컬한 게 만약에 바뀌어야 되게 됐거나 또는 제품 자체에 대한 원자재가 크리티컬하게 바뀌었다라든가 또는 사용 방법이 바뀌었다라든가 또는 패키징을 못 까는 방법 같은 것들이 만약에 바뀌었다라고 하면 유저빌리티 엔지니어링들은 다시 재수행돼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어떤 크리티컬한 변경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PMS 같은 자료들이나 아니면 동등의료기기에 대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모집해서 수입해서 또는 콜렉션 해가지고요. 유저빌리티 엔지니어링을 다시 재평가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들로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러한 임상적 증거들이나 임상평가 보고서들은요, 이렇게 유저빌리티라든가 바이오 컴패티빌리티에도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응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GSPR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GSPR이 MDR이 필수 요구사항이고요. MDR의 부속서 1번에 써 있는 건데요. 이 GSPR에 나와 있는 필수 요구사항들, 특히 1번부터 9번까지의 요구사항들은 임상평가를 통해서 보증이 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GSPR의 어떤 항목들을 임상평가로 보증하실 건지를 임상평가 계획서에, 클리니컬 이밸리에이션 플랜이겠죠. 임상평가 계획서에 잘 문서화를 해주시고요. 거기에 따른 보고서가 나와 있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잘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상평가를 가지고 세이프티, 퍼포먼스, 그 다음에 리스크, 베네핏, 그 다음에 IFU, 그 다음에 PMCF와 관련된 내용들이나 요구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잘 평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상조사와 관련된 자료들도 임상평가 보고서에 같이 녹일 수 있는 원오브댐이에요. 데이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원오브댐일 수 있겠죠. 그래서 임상조사와 관련된 내용들도 충분하게 임상평가 보고서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근거들이 되기 때문에요. 임상조사 자료들이 만약에 잘 갖고 계시다면요, 그걸 적극적으로 응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위험 의료기기일 수 있으면요. 다만 여기서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임상조사, 즉 임상시험은요, 반드시 끝나 있어야만 됩니다. 끝나 있는 임상조사 자료들, 임상시험 보고서들만 가지고 임상평가에 응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어요.
임상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걸 가지고 임상적인 우리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어떻다 저렇다라고 이야기 절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임상조사가 잘 끝나 있는 것들, 계획대로 잘 끝나 있는 것들만 임상평가 때 활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DR의 임상 요구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DR의 임상평가 요구사항을 보시면요. 일단은 아티클 61번이 임상평가입니다. 임상평가. 그 다음에 아티클 62에서 82번이 조항 60에서 82가 임상조사, 즉 임상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부속서 14번의 파트 A가 아티클 61번으로부터 파생된 임상평가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부속서 14번의 파트 B가 PMCF 요구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부속서 15번이 아티클 62에서 82번의 조항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파생시켜서 조금 더 추가적인 정보를 서술하고 있는 게 부속서의 15번이 임상조사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임상평가는요, 요거 아티클 61번이나 안엑스 14번의 파트 A, 얘는 등급에 관계없이 등급이 높든 낮든 액티브든 넌 액티브든 임플란터블이든 아니든 약물주입기기든 아니든 동물유래 물질이 포함되어 있든 아니든 상관없이 필수입니다. 61번 파트 A 따르는 거는요 필수고요. 62번에서 82번은요 임상시험 요구사항인데 유럽 영내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하실 거라면요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되는 요구사항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할 거다,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임상평가에 녹여서 인증기관에게 제출할 거다라고 하면 아티클 62에서 82번은 선택사항이에요. 선택. 마찬가지로 부속서 15번도 유럽 영내나 아니면 EFTA 국가에서 임상조사를 수행하지 않을 거라면요 얘도 선택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 굉장히 많은 오해들이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임상시험을 반드시 유럽에서만 해야만 MDR CE가 나온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루머들도 있는데요. 그건 루머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임상시험을 어느 나라에서 하느냐가 MDR 성공 여부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렇게 법에서 써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성공 여부의 기준이 될 수 있느냐? 임상시험에 대한 프로토콜과 거기에 대한 퀄리티가 임상시험이 끝난 후에 MDR 인증을 받을 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증하는 가름막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지역이 중요하다 아니다, 지역은 절대 중요하지 않다. 그럼 뭐가 중요하다 아니다? 클리니컬 인베스티게이션 프로토콜과 그 다음에 임상조사가 수행됐었던 퀄리티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이 인종 간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예를 들면 피부 치료기라든가 또는 피부를 미백하는 의료기기였다 치면 그 기기가 우리나라 환자들, 뭐 유럽의 영내에 있는 환자들, 뭐 흑인, 뭐 백인, 뭐 황인종, 다양한 인종들마다 그 의료기기가 갖는 퍼포먼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포먼스가 유럽의 영내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퍼포먼스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서 나오는 것처럼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제조사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 판단이 끝나야만 인증심사 신청을 할 수 있겠죠. 왜냐? 당연히 인증심사 심사 과정 중에 이런 제품이 인종 간의 차이에 대한 어떤 챌린지는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임상시험을 해서 우리가 이 피부 치료과 관련된 다양한 의료기기들이 인종 간의 차이가 정말 나오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독일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할 때 다인종이나 또는 파퓰레이션을 다양한 어떤 그 바운더리를 모아서 다인종을 커버했다면 우리나라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한 그런 자료들도 퀄리티가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유럽 영내인 뭐 독일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동양인들만 모아가지고 임상시험을 수행했다면 피부 치료와 관련된 또는 피부 미백과 관련된 의료기기에 다인종의 어떤 뭐 평가나 퍼포먼스를 보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독일에서 임상시험을 했다라는 거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게 인증이 나올 수 있느냐?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라가 중요하진 않고요. 다인종을 정말로 충분하게 평가해봐야만 되는 의료기기라면
우리나라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할 때도 다인종을 모으는 게 맞고요. 미국에서 임상시험할 때도 다인종을 모으는 게 맞고, 영국 또는 뭐 유럽 뭐 나라에서도 임상시험할 때 다인종을 모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을 어떻게 운용할 건지 꾸릴 건지에 대한 프로토콜과 거기에 대한 퀄리티가 인증에 대한 판단 여부를 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나라는 절대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등등에서 임상시험을 저도 심사 때 많이 권장을 하곤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임상시험을 하는 그러한 환경보다 다인종을 모을 수 있는 환경들이 외국으로 나가면 조금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임상조사를 수행해야만 되는 의료기기들 회사들은요, 웬만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좋지만 다른 나라에서 임상시험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시간도 되고 돈도 되고 스폰서라든가 CRO, CR이랑 모두 다 맞아져서 PI도 그렇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했을 때에도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인내할 수 있고 감내할 수 있는 제조사들이라면 유럽 인증심사 때도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또는 우리나라 인증이 아닌 다른 나라 인증심사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도 그 임상시험 자료들, 즉 퀄리티가 비교적 높아져 있는 임상시험 자료들을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하면 인증이 안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는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하셔야만 되는 회사들도 있고, 또는 굳이 다른 나라에서 다인종을 가지고 시험 검사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하게 우리나라 환자들의 데이터만 가지고도 유럽인들에 대한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다라고 논리를 풀어갈 수 있는 근거자들을 갖고 계신다면, 또는 그러한 논리들을 또 설명이 가능하시다면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하셔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본사에서도 CE 인증이 나오고 있는 3등급 의료기기들이라든가 2B 임플란터블 의료기기들의 임상시험 자료 같은 것들을 보면요, 실제 유럽 영내에서 임상시험 하지 않더라도 인증 서류들이 발행되고 있는 것들도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중요한 건 아니고 정말 이 임상시험의 프로토콜을 짠 그 퀄리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상평가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은 MDD나 MDR에서 크게 바뀐 점이 없습니다. 전반적인, 여기에 써있다시피 이게 용어정이 나와 있거든요. 시스테믹 앤드 프렌드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즉 규정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운용 가능한 프로세스다, 하나의 활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것들을 하는 활동이냐면 클리니컬 데이터를 모으고 그 다음에 이슈시키고 그 다음에 분석하는 그러한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클리니컬 이밸류에이션과 관련된 프로세스들이 이행될 수 있게 시스템에서 문서화되어 있는 게 절차서고요. 그 다음에 그 절차 밑에 계획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계획대로 수행한 보고서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티클 61번에 보시면 임상평가를 하는 4가지의 방법, 루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헌고찰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임상시험 또는 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 임상시험 또는 조사와 문헌고찰을 더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번째, 위드아웃 클리니컬 데이터를 이용해서 컨퍼미티를 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1번, 2번, 3번, 4번이 아티클 61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4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것들을 이용하시던지 적절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임상평가를 하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3등급 의료기기나 임플란터블 디바이스인데 인증이 없었던 의료기기들 같은 경우에는 임상조사가 반드시 수행되어야만 된다고 MDR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이 없었던 제품들, 그 다음에 회사가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 시장에 나가는 3등급이라든가 2B 임플란터블 제품들은요, 국내가 됐던 해외가 됐던 임상조사를 꼭 계획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이러한 임상조사 자료들이 없다면요, 이런 신규 제품들의 인증이 굉장히 어렵고요. 단 기허가 제품들은 임상조사가 없더라도 3등급 제품과 2B 임플란터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임상조사 없이도 인증을 할 수 있는 제외 요구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NDCG 2020-5번에서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법에서도 이야기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등급이 낮은 의료기기들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2A 디바이스 등급의 이하의 제품들 중에서 위험하지 않은 기구들만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심플 밴드 에이지, 그 다음에 인스트루먼트, 니들, 카테타, 글로브들, 이런 제품들은 2A 등급 이하 등급이거든요. 이 2A 등급 이하인 등급이면서 웹 디바이스인 경우, 로우 리스크인 경우, 이제 이런 것들은 실제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 벤치 테스트, 프리클리니컬 이밸류에이션을 통해서도 임상적인 보증이 수행이 가능하다고 아티클 61의 10번 조항에 써 있기 때문에요. 이런 제품들은 임상평가 보고서를 꼭 임상시험 자료라든가 또는 논문 데이터 같은 것들을 꼭 보증이 안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런 제품들을 왜 1번 루트로 갔는지, 2번 루트를 사용했는지, 3번 루트를 사용했는지, 4번 루트를 사용했는지, 또는 이 이외의 루트가 만약에 사용된 경우가 있다면 왜 그 이외의 루트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그 이용한 데이터 소스의 서스피케이션이라는 게 임상평가에서 주요하게 다른 점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것과 함께 여러분들이 보셔서 어떤 데이터로 루트를 이용했는지, 어떤 데이터 컬렉션 루트를 이용했는지를 잘 문서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조사는 그래서 이 임상평가를 통해서 실제 여러분들 제품에 대한 임상적인 보증을 하실 수 있게끔 잘 문서화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때 좀 참고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favorable and unfavorable 데이터를 다 이용해라, 요 문구를 하나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상평가를 하시다 보면 임상시험을 하실 수도 있고요, 문헌고찰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문헌고찰과 임상시험을 더해서 할 수도 있고요, 동등의료기기 정보를 기반으로 임상평가를 논문고찰 위주로 할 수도 있는데 우리한테 호의적인 데이터만 이용할 수도 있지만 비우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도 비판적인 평가를 하라고 하는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논문을 검색할 때도 실제 우호적인 논문들 또는 우리 제품들에 좀 매칭이 되는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키워드를 넣으실 텐데요. 그 키워드를 넣을 때 우리 의료기기들을 조금 더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단어들 같은 것들도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의료기기를 임상에서 사용했을 때 사이드 이펙트, 그 다음에 예측 가능하지 못한 뭐 이상 반응, 이런 키워드들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리터러처 서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호의적인 데이터와 비우호적인 데이터를 전부 다 이용해서 비판적인 평가를 얼마만큼 잘 논문 그 임상평가를 작성하신 제조사들이 얼마만큼 잘 이런 것들을 수행했는지를 심사 때 보고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베네핏을 판단할 때 favorable 데이터, 그 다음에 unfavorable 데이터, 즉 호의적인 데이터와 비우호적인 데이터를 전부 다 잘 이용해서 위험 이득 분석을 잘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려면 호의적인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방법, 그다음 비우호적인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방법 또는 계획들도 잘 문서화가 되어 있어야만 실제 그런 것들이 이제 비우호적인 데이터들까지 잘 모아서 비판적인 평가를 제조사가 잘 했다, 그렇지 않았다라는 평가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임상평가를 여러분들이 진행하실 때 엑스퍼트 패널 그룹에게 컨설팅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엑스퍼트 패널 그룹에게 컨설팅을 받는 두 가지 주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조사고요. 두 번째는 인증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게 제조사가 임상조사나 임상평가를 수행하기 전에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요. 누구한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냐면 인증기관이 아니라 유러피언 커미션이 만들어 놓은 엑스퍼트 패널 그룹에게 컨설팅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증기관이 임상평가에 대한 심사를 전부 다 끝내놓고 컨설팅을 엑스퍼트 패널에게 받을 수가 있는데, 인증기관이 심사를 다 끝내놓고 인증서를 발행하기 직전에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거는 필수예요. 그런데 제조사가 임상평가를 하기 전에, 임상시험을 하기 전에, 즉 인증기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컨설팅을 받는 거는 발론터리, 즉 이거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선택사항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 엑스퍼트 패널 그룹의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유로파 사이트에 들어가 보셔서 확인해 보시면 유럽 영내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하실 거라면 엑스퍼트 패널 그룹에게 컨설팅을 받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상시험을 유럽 영내에서 할 게 아니라면요, 엑스퍼트 패널 그룹에서 컨설팅을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임상시험을 만약에 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임상시험을 하기 전에
시각처에 당연히 임상시험과 관련된 뭐 허가도 받아야 되고요. 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IRB 위원회의 인증심사 프로세스들도 수행이 필요하겠죠. 그 전에 제가 알기로 또 시각처에서도 이러한 어떤 전문가 집단에게 우리나라에서 임상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임상시험을 수행하기 전에 이렇게 의견을 받아보는 그러한 일련의 작업들이나 절차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럽 영내에서 임상조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실 제조사들이라면 한 번쯤은 엑스퍼트 패널 그룹에게 컨설팅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꼭 받아야 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다만 엑스퍼트 패널 그룹에게 컨설팅을 받으시는 제조사들이라면 인증기관이 심사를 끝내놓고 나서 엑스퍼트 패널 그룹에게 의견을 받을 때 그런 의견들이 전부 다 나오기 전에 이미 컨설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엑스퍼트 패널 그룹이 만약에 독일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할 거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임상시험 계획서를 이렇게 짰는데 한번 검토해 달라라고 엑스퍼트 패널 그룹에게 컨설팅을 맡기게 되면 엑스퍼트 패널 그룹이 컨설팅을 해줄 겁니다. 뭐 임상시험 계획서를 받고 또는 임상평가 계획서를 봤더니 또는 클리니컬 디벨롭먼트 플랜을 봤더니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돼야 될 것 같고 저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이 나라에서 이렇게 수행할 때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인해야 되고 등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을 줄 거예요. 누구한테? 제조사에게. 그럼 제조사들은 실제 독일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하기 전에 엑스퍼트 패널 그룹이 의견 준 것들을 전부 다 수행할 수 있게끔 하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Manufacturer shall do consideration to view of expert panel group document in the clinical visual left. 즉, 엑스퍼트 패널 그룹에게 받았었던 다양한 의견들은 항상 고려해야 되고 임상조사나 임상평가 때 항상 문서화가 돼 있게끔 그렇게 보완해 놓고 있어라는 개념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영내에서 임상평가를 수행하거나 또는 임상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엑스퍼트 패널 그룹에게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필수는 아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꼭 이거를 받아야만 된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3등급이든 2B 약물주입 기기는 반드시 임상심사 보고서와 임상시험 자료를 인증기관이 엑스퍼트 패널 그룹에게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퍼트 패널 그룹이 임상평가 보고서, 그 다음에 임상심사 보고서, 그 다음에 임상시험 자료, 그 다음에 임상평가 보고서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리뷰해서 인증기관에게 의견을 주는 거고요. 이때는 3등급과 약물주입 기기만 해당이 됩니다. 여기 앞에 엑스퍼트 패널 그룹에게 컨설팅을 받아도 되는 의료기기들은 여기도 보시기 아시겠지만 3등급과 2B 약물주입 기기들을 포함한 임플란터블 디바이스도 일단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컨설팅 이 프로세스들이 현재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유다메드를 통해서 지금 현재 컨설팅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유럽에서 영내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하실 제조사들이라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사에 대한 프로세스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일단은 만약에 유럽의 영내에서 임상조사를 수행하실 제조사라면요. 엑스퍼트 패널 그룹에게 컨설팅을 받아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컨설팅 내용을 전부 다 제조사의 문서에다가 문서해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 임상조사를 수행해 보는 거고요. 유럽 영내에서. 그래서 임상조사를 유럽 영내에서 제조사가 수행하고요. 그 자료를 전부 다 인증기관에 제출하고요. 인증기관은 임상심사를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임상심사 끝나고 나서 엑스퍼트 패널 그룹에게 임상심사 보고서와 제조사가 제출한 임상시험 자료, 그 다음에 앞단에서 컨설팅 받은 자료가 있다면 그것들도 함께 엑스퍼트 패널 그룹에게 전부 다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까지만 일단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전달하게 되어 있으면요, 그 엑스퍼트 패널 그룹에서 다시 한번 의견을 줍니다. 인증기관에게. 그 다음에 인증서를 발행할지 말지를 인증기관이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엑스퍼트 패널 그룹에게 실제 임상에 대한 검토를 받은 다양한 문서들도 현재 이 유로파 사이트에 가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엑스퍼트 패널 그룹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요, 1번부터 10개의 분과들이 있어요. 오소피딕, 서큘레이션 시스템, 뉴럴로지, 뭐 덴티스트리, 뭐 그 다음에 온콜리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분과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분과들의 하나하나 내용 클릭해 보시면 실제 이렇게 Opinion in the context of clinical evaluation consultation procedure, 즉 유로파 사이트에 올라가서 유로피언 커미션이 만들어 놓은 엑스퍼트가 어떤 제조사의 의견서를 쫙 썼다라고 하는 문서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덴티스트리 쪽, 여기 6번 쪽 분과에 들어가 보시면요, 치과 의료기기 중에서 3등급 고리식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한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나 다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등급 임플란터블 디바이스고 이종고리식제, 치과 쪽에 쓰는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보면은 다양한 정보들을 쫙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읽어보시면 뭐 임상시험 피험자 수가 어쩌고 저쩌고로도 써있고, 이거를 인증기관이 심사할 때 어떻게 했는데 뭐 거기에 대한 뭐 의견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 뭐 보고서가 업데이트해야 된다, 제조사 문서에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정당화돼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코멘트를 쫙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기 이 제품을 심사한 인증기관이 보고 보완을 하게끔 돼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엑스퍼트 패널 그룹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오소피딕 쪽 분과 2번 서큘레이션 시스템에는 MB2797, MB0344라는 인증기관이 심사하고 인증서 발행하기 직전에 컨설팅을 올려놓은 문서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게 힙 조인트 임플란트랑 그 다음에 카디오바스큘라 스텐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토탈 힙 리플레이스먼트죠. 그 다음에 밸브 시스템이랑 스텐트, 이렇게 이런 제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런 걸 다 하나하나 클릭해 보시면 우리나라 유럽 등급으로 3등급 의료기기 제조사들, 그 다음에 투비 약물주입기기 회사들은 어떻게 컨설팅 프로세스가 MB 밖에서 수행되는지를 벤치마킹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힙 조인트나 아니면은 뭐 밸브, 하트 밸브라든가 뭐 스텐트, 그 다음에 치과용 고리식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번쯤 읽어보시는 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임상평가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임상평가는 이제 하나의 팀이 임상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죠. 제조사 내부에서. 그래서 뭐 메소돌로지 잘하는 사람, 인포메이션 관리 잘하는 사람, 법을 잘하는 사람, 메디컬 라이팅 잘하는 사람들이 임상평가 팀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특히 여기서 레귤레터리 리ኳ이먼트 잘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유럽의 아티클 15번에 나와 있는 규제준수 책임자들입니다. 규제준수 책임자들도 잘 들어가 있어야 되지만, 다이거노시스 매니지먼트 오브 메디컬 컨디션, 임상의 조건이라든가 분석들이라든가 응용들을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품을 실제 환자들과 함께 직접적으로 사용해본 임상 지식이라든가 임상 적격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노란색 때문에 의사들이 아니면 임상평가팀에 임상 컴피턴스를 커버를 못할 것 같고요. 임상의들이 반드시 임상평가팀에 들어가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큰 이슈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예를 들면 치과의료기기 임상평가팀에 뭐 성형외과 의사들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의료기기를 직접적으로 정말로 잘 이렇게 분석을 잘할 줄 아는 사람들, 그 다음 실제 임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잘 임상평가팀에 보증이 돼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상평가를 하는 프로세스들은 아덱스 14번에 나와 있는데요. 그 전에 MDD 때 메데브 2.7.1 리비전 4에 보시면 이렇게 0, 1, 2, 3, 4단계로 임상평가를 하게끔 절차화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0단계는 플랜 짜고, 스테이지 1은 식별하고, 스테이지 2는 선별하고, 스테이지 3는 분석한 다음에 4번은 임상평가 작성하라고 돼 있었는데, MDR의 부속서 14번에는 계획을 짜고요. 임상평가 계획을 짜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테믹 리터러처 리뷰, SR을 하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SR을 한 문헌들을 가지고 가치 평가를 할 때 동등의료기기를 가지고 가치 평가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동등의료기기 비교 평가라든가 문헌 고찰을 통해서 충분한 임상적인 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적절한 임상 조사를 수행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임상 조사를 수행했든 아니면은 문헌 고찰까지만 가지고 했든 비판적 평가를 하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MDR에서 설명하는 부속서 14번의 임상평가 프로세스랑 메데브 2.7.1 리비전 4에 나와 있는 임상평가 프로세스는요, 사실 다른 이야기 하는 건 아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표로 제안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말로 풀어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등성 비교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등성 비교평가는요, MDCG 2020-5번 임상평가 동등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MDCG 2020-5번에서 설명하는 동등성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로지컬 동등성, 그 다음에 클리니컬 동등성, 생물학적 동등성, 이게 MDR에서 이야기하는 동등성 평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MDCG 2020-5번을 보시면요. 각 임상적, 생물학적, 그 다음에 기술적인 동등성 비교평가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쫙 설명해놨고 거기에 대한 예시들도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MDCG 가이드라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잘 읽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임상심사 심사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가 정말 잘 됐는지 또는 준비가 덜 됐는지를 판단하실 수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동등성 정보를 여러분들이 비교 판단하실 때 특히 바이올로지컬 동등성 정보를 모을 때는요. 머티리얼은 반드시 same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same 머티리얼을 가지고 적용한 다른 회사들의 제품을 비교평가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same 머티리얼이 얼마만큼이면 same하냐 얼마만큼이면 same하지 않느냐를 막 제조사들은 이제 갈팡질팡 고민하시거든요. 그러면 same에 대한 유권 해석을 MDCG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거기 보시면요. 어떤 농도라든가 케미컬 컨센트레이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same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다 안 읽으면요. 이해하시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 same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어떤 부분들은 similar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들 그럼 어떻게 얼마만큼이 similar한 건지 어떻게 얼마만큼이 same한 건지에 대해서도 MDCG가 잘 가이드라인에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MDCG 2020-5번을 잘 읽으셔서 동등성 비교평가로 동등한 의료기기를 잘 클레임을 하실 수 있다면 동등 의료기기 비교평가로도 인증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인증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상시험 자료가 요구될 수 있으니까 잘 고민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5번 이 MDCG 가이드라인 잘 참고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를 이제 읽으셨을 때 우리나라나 또는 510K에서 사용하는 본질적 비교 동등성의 개념보다도 조금 더 same에 가까워져 있는 개념이 이 equivalent device의 이 개념이기 때문에 substantial equivalence 개념보다 조금 더 이 same에 가깝게 녹아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same에 가깝게 녹아져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차이점이 same에 가깝냐 우리 거랑 정말 똑같진 않지만 다른 부분이 얼마만큼이고 그 다른 부분이 우리 거와 비교했었을 때 크게 다르지 않은 건지 아니면은 우리 제품 자체에 얼마만큼 성능과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은지 또는 그럴 만한지 이런 것들을 잘 비교평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요. 이 2020-5번에 나와 있는 동등성 비교평가 템플레이트를 잘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템플레이트에 보시면 이거 자료는 안 나왔는데요. 이 템플레이트에 보시면요. 동등의료기기 비교평가를 하는 템플레이트를 딱 MDCG가 가이드를 해놨습니다. 그 템플레이트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임상평가 보고서에 동등의료기기 비교평가 클레임란에다가 잘 이용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차이점들을 전부 다 식별하게끔 돼 있어요. 우리 거랑 타 의료기기, 타 회사 제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비교해 가지고요. 차이점이 나는 거를 전부 다 식별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차이점이 나는 것들이 정말로 그 차이점이 나지만 우리 제품을 임상에서 사용함에 있어서 성능적으로나 안전적으로 큰 차이가 없음을 보증하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쓰라고 돼 있습니다. 어떤 증거자료를 가지고 쓰라고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쓰실 수 있다면 얘는 차이점은 있으나 Non-significant big difference on the clinical performance and safety 즉 임상적인 성능과 안전성에 지대한 차이가 없다라고 주장이 펼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장을 인증기관의 심사원이 허용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같은 방향으로 볼 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상평가 보고서 내용 안에 동등의료기기 비교평가 표를 MDCG 2020-5번에서 가이드라인 하고 있는 표를요 그대로 이용하시면 동등의료기기로서 클레임이 가능한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에 대한 판단이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0-5번에 대한 동등의료기기 비교표를 무조건 문서화를 넣는다는 건요 지금 현재 맨데토리니까 반드시 2020-5번에서 제안하고 있는 표를 문서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MDR 법에 보면 임플란터블 디바이스와 3등급 제품은 클리니컬 인베스티게이션 shall be performed 반드시 해야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except if 이런 제품들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하나의 제조사가 만든 시판되어 있는 기허가가 제품이 있었었고 그 제품을 바탕으로 모디피케이션 제품들은요. 3등급이나 임플란터블 디바이스가 아니어도 임상시험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modified device들은요, 여기서 조금 더 변경된 제품들은 시판되어 있는 의료기기와 동등성 클레임이 가능한 제품들이어야만 되고, 충분한 임상적인 근거들이, 즉 GSPR 컨포미티를 데몬스트레이션 하기 위해서 충분한 자료들이어야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PMCF 플랜은 만들어 놓고 있으라는 거고요. PMCF 플랜은 PMCF 스터디를 포함한 PMCF 플랜도 괜찮고, PMCF 스터디 플랜을 필요로 빼져 있는 PMCF 스터디 플랜을 제한하지 않는 PMCF 플랜도 괜찮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PMCF와 PMCF 스터디는요, 다른 점이 있고 약간 같은 점이 있습니다. PMCF가 조금 더 큰 개념이고, 그 안에 PMCF 스터디가 있기 때문에 PMCF 계획을 만들 때 PMCF 스터디 플랜을 같이 문서화할 수 있는 거고요. PMCF 스터디를 뺀 PMCF 계획만 문서화해놔도 되는 겁니다. 이것도 다 제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프로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DR에 나와 있는 규제 요구사항 MDR 아티클 61번의 4에 보시면 이렇게 임상시험을 반드시 해야 되는 제품들이 나와 있지만,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제품들의 이러한 익셉션 루트를 설명해 놓았고요. MDCG 2020-5번 가이드라인에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already marketed라고 하는 것들은 MDR 또는 934EC로 인증이 있는 제품들을 설명한다 라고도 친절하게 써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임플란터블 디바이스와 3등급인 제품들인 경우에 to manufacturer have a contract, 두 개의 제조사들, 즉 우리 회사와 타 의료기기 회사들의 계약서를 반드시 맺어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임상평가를 통해서 MDR이 보증되어 있는 제품들은 3등급 제품과 2B 약물주입기기 또는 2B 임플란터블 디바이스여도 임상시험 필요 없다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 법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내용들을 어떻게 MDCG가 해석을 하고 있고 업체들에게 가이드를 하고 있냐면요, 요 밑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이게 가이드 내용입니다. 임플란터블 디바이스와 3등급 제품들은 클레이밍 이큐밸런스, 동등성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그 동등성 의료기기 제품은 제조사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manufacturer must have contract, 두 개의 매뉴팩처러는 전부 다 기술 문서를 서로 상호 공유하는 계약서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MDR은 also required, 또 요구한대요. MDR이라고 하는 이 법적 문구는 또 똑같이 요구한답니다. 뭘 요구하냐면 equivalent device has been performed in compliance with the MDR. MDR에 대한 적합성 평가가 수행되어 있는 제품들만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this implies that, 이것은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냐면요, equivalent device is certified under MDR 이렇게 써 있습니다. 즉 동등 의료기기 제조사와 우리 회사가 계약서를 쓴다고 하더라도 동등 의료기기 제조사의 인증 제품이 MDR로 인증이 없다면 동등 의료기기 클레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It will not be possible to claim equivalence Directive 934EC 90385EC MDD와 MDD와 AIMDD로 인증이 있었던 제품들은 계약서를 상호간에 쓴다고 하더라도 동등성으로 클레임 못해,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적 요구사항과 MDCG 가이드라인을 잘 읽어보셔야 인증기관들이 왜 임상시험 자료를 요구하는지, 왜 동등의료기기 비교평가를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법과 이 가이드라인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조사가 지금 3등급 제품과 임플란터블 디바이스들은 어떤 루트로 많이 가시냐면요, 레가시 디바이스 934EC 인증이 있었던 제품들이나 AIMDD 인증이 있었던 제품들이 시판 출시 이후에 충분한 임상 자료들을 갖고 있다면 가능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클리니컬 서피션트 데이터에 대한 용어 정의가 뭔지를 보셔야 되는데, 클리니컬 데이터의 용어 정의를 MDCG 2020-6번 5번에 보시면요, 임상 자료, 그 다음에 PMS, PMCF 자료, 임상 시험 자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클리니컬 데이터, 즉 여러분들의 의료기기를 실질적으로 환자들한테 써본 경험, 이것들을 클리니컬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충분한 PMS 자료, PMCF 자료, 임상 시험 자료 같은 것들이 시판 후에 갖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충분하게
임상에 대한 클레임을 할 수 있다. 3등급이나 임플란터블 디바이스여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동등 의료기기 비교 루트를 안 가더라도요. PMS 데이터를 지금 많이 확보해 놓고 계시는 임플란트 회사 3등급 제조사들은요. 동등 의료기기 비교 클레임으로 안 가시더라도 충분한 이러한 PMS, PMCF 데이터로도 충분하게 임상평가를 수행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수처, 스테이플, 덴탈 필링, 덴탈 브레스, 투스, 크라운, 스크류, 웨지, 플레이트, 와이어, 핀, 클립, 커넥터 이런 웰 에스태블리시드 테크놀로지 기기들도 충분한 임상 자료가 있다면 동등 의료기기 비교 평가를 통해서도 그렇고 임상 조사를 통해서도 임상 평가를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데시지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잘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좀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우리 제품이 수처, 스테이플, 덴탈 필링, 덴탈 브레스, 투스, 크라운, 스크류, 웨지, 플레이트에 잘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인증기관들에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물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과용 레진은 지금 여기 덴탈 필링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치과용 브라켓도 덴탈 브레이스로 들어가고요. 치과용 덴탈 크라운도 덴탈 크라운으로 투스 크라운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치과용 픽스처와 어버트먼트는 스크류로 들어갈 수 있느냐 또는 커넥터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는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 명확하게 치과용 어버트먼트와 스크류는요, 시장에서도 스크류와 커넥터라고 안 불려요. 그리고 생긴 걸 보더라도 나사 형태는 맞지만 커넥터가 연결이 됩니다. 근데 교정용 스크류, 스파이널 디스크 리플레이스먼트에 들어가는 스크류들은 나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어버트먼트가 안 올라가요. 그래서 실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스크류는 전통적인 스크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통적인 스크류, 우리 집에서 쓰는 나사들,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의료기기 쪽에서 응용하는 제품들만 스크류로 현재 보증이 되어 있고요. 덴탈 픽스처나 덴탈 커넥터나 어버트먼트 이런 것들은 픽스처 어버트먼트로 유권 해석이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팀&B는 덴탈 픽스처 어버트먼트를 커넥터와 그 다음에 스크류로 분류하겠다고 선언을 하고는 있지만 그건 포지션 페이퍼, 입장문으로밖에 설명을 안 하고 있고요. 그 입장문을 만들 때 제가 워킹그룹에 들어가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히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입장문은 커미션과 MDCG가 아직 오케이 안 했습니다. 현재 거절했어요. 거절했기 때문에 지금 덴탈 임플란트 팀&B의 포지션 페이퍼를 이 법정 문구에다가 넣는 거는 인증기관이 공식적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인증기관들마다 여러분들이 잘 물어보시고 팀&B 포지션 페이퍼는 실제 그냥 입장문의임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응용해 주셔야 되는 문서는 MDR 법, 시행령, Implementing Act, Delegate Act, 시행 규칙, 그 다음에 CS, 그 다음에 Harmonized Standard, 그 다음에 MDCG 가이드라인, 이런 것만 필수로 여러분들이 이 MDR을 준비하실 때 또는 심사 과정 중에 응용하시면 되고요. 팀 MB 포지션 페이퍼는요, 입장문이기 때문에 응용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팀 MB 포지션 페이퍼의 입장문은 나중에 만약에 MDCG와 커미션이 인정을 하게 되면요, 델리게이트 액츠로 나오게 돼 있어요. 델리게이트 액츠. 그 델리게이트 액츠가 나오지 않는 한 입장문은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이 클리니컬 데이터들도 여기 클리니컬 인베스티게이션 자료, 사이언티픽 리터러처 스터디, 이거는 동등의료기기의 문헌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제품이 녹아져 있는 사이언티픽 논문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SCI, SI 페이퍼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제품들은 실제 문헌 고찰을 통해서 나온 여러 가지 이제 동등 의료기에 대한 정보들이라든가 아직 퍼블리시가 되어 있지 않은 피어 리뷰드 사이언티픽 리터러처 데이터, 그 다음에 PMS, PMCF 데이터들도 응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등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 클레임이 정확하게 잘 가능하다면 동등 의료기기로 나온 논문들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클리니컬 데이터의 정의에서 이야기하는 데이터들만 클리니컬 데이터고요. 이런 게 서피션트한 제품이라면, 그게 또 9342C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면 동등 의료기기 클레임 루트로 갈 필요가 없고, 이러한 응용 제품들로도 충분하게 임상 클레임을 하실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20-6번은요, 이 MDR 전에 있었던 MDD 또는 AI MDD 지침에 의거해서 CE 인증을 갖고 있었던 제품들의 임상 증거 자료 요구사항을 설명드리는 가이드라인이고요. 이 가이드라인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레가시 디바이스라는 용어 정의가 좀 필요합니다. 레가시 디바이스는 Previously C marked under MDD 또는 AI MDD라고 써 있는데요. 제가 이 용어가 클리어하지 않아서 저희 이제 그 임상 책임자인 알렉세이, 그 다음에 팀&B 수장인 알렉세이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조사가 MDD 갱신 심사를 하면서 인증기관에게 MDD 인증서를 받지 못한 경우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MDD 인증이 없겠죠. 두 번째는 제조사가 MDD 인증을 잘 유지하다가 우리 더 이상 MDD 인증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없애버리겠습니다. 라고 인증기관에게 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MDR에서는 앞으로 MDR에 대한 CE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다시 CE 인증을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레가시인이 아니냐. 세 번째, MDR 심사 도중에 MDD 인증서가 살아있었었는데 MDR 심사를 하면서 MDD 인증서가 사라지게 된, 익스파이어 된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MDD 인증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MDD 인증이. 그런 경우에는 레가시인 거냐라는 거니, 레가시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를 제가 알렉세이에게 물어봤었던 거고요. 이때 답변이 2번이랑 3번은 오케이래요. 2번이랑 3번. 제조사가 더 이상 MDD 인증을 유지하다가 우리 더 이상 MDD 안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해가지고 인증 취소했었는데 이제 와서 MDR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된대요. 레가시 디바이스라는 거예요. 예전에 MDD가 있었으니까 지금은 없지만. 3번 같은 경우도 MDD가 있었지만 MDR 심사 과정 중에 MDD 인증서가 소멸될 수 있겠죠. 그런 경우도 문제는 없는데 1번은 여기 보시면 퀘스처너블이다 라고 써 있어요. 특히 만약에 인증기관이 위 리퓨즈들 RC, 갱신심사 같은 데서 임상이나 PMS, PMCF, RM과 같은 쪽에서 부적합이 남아서 인증서를 발행을 못했었던 경우가 있다면 잔존에 있는 부적합이 임상, PMS, PMCF, RM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레가시 디바이스라고 이야기 못한다 이거예요. 즉 MDD 요구사항에 따른 임상적인 재평가가 확실하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MDD 인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재평가하는 심사 도중에 MDD에 따른 임상적인 물음표가 남아있어서 인증을 못 줬으니까 옛날에 MDD 인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기여가 제품이라고는 얘기 못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품들이 아마 MDR 심사를 받다 보면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MDD 인증이 살아있는 제조사들도 있고 없어진 제조사들도 있고, 그 없어진 게 제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시나리오 1, 2, 3번으로 없어진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더 다른 시나리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MDR 심사까지 신청할 때까지는 살아 있었었는데 MDR 심사하다가 없어진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레가시 디바이스 데피니션이 우리 제품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면밀하게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레가시 디바이스인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충분한 클리니컬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충분하게 임상평가에서 수행 가능하고요. 3등급 제품과 여기 임플란테블 제품들도 충분한 이러한 임상 자료들을 가지고도 임상평가 할 수 있다라고 써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NDCG 2060-6번에 보면요. 임상평가 때 이용할 수 있는 기여가 제품들의 임상 증거 자료의 레벨을 나눴어요. 1번부터 12번까지 레벨을 나눴고요. 1번이 제일 퀄리티가 높은 데이터, 12번이 퀄리티가 제일 낮은 데이터인데, 이 중에서 3등급 제품과 임플란터블 제조사들은요, 레가시 디바이스, 즉 MDD 인증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1번부터 4번까지 중에서 택 1로, 선택 1로 임상평가를 해야 되는 거는 맨데토리입니다. 그런데 3등급 제품과 임플란터블 디바이스가 아니면요, 1번부터 4번까지 중에서 택 2를 반드시 선택해서 임상평가해야 되는 거는 맨데토리가 아니고요. 5번부터 12번까지를 가지고 임상평가해도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3등급 제품과 임플란터블 제품이 아니라면요, 1번부터 12번까지 중에서 어떤 것들을 이용하셔서 임상평가를 하는 것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어요. 단 5번에서 12번까지는 필수적으로 이용을 해주시고요. 1번부터 4번까지가 옵션입니다. 그런데 3등급 제품과 임플란터블 디바이스인 제품이면서 또 레가시 디바이스라면요,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택 1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 4개 중에 하나 이상 고르셔서 임상평가 해야 되는 거는 맨데터리고 5번부터 12번까지가 옵셔널로 가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임플란터블 디바이스와 3등급이면 MDD 인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1번에서 4번 중에는 필수고요.
5번부터 12번까지 이용하는 거는 선택. 3등급 제품과 임플란터블 디바이스가 아닌데 기어가 제품이라면 1번부터 4번까지 제품 데이터를 이용하는 거는 선택, 5번부터 12번까지 중에서 이용하는 거는 필수. 이렇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등급에 따라서 약간 이런 것들도 차등이 되어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임상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상조사와 관련된 다양한 가이드라인들도 MDCG 가이드라인에 있지만 유럽 영내나 아니면은 유럽의 회원국들 또는 유럽의 EFTA 회원국들에 가입되지 않는 나라들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하시지 않을 거라면 이 MDCG 가이드라인은 그냥 한 번만 읽어보시고 꼭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립니다. 아티클 62에서 82번 임상조사와 관련된 요구사항들을 쫙 써놨는데요. 아티클 62에서 82번 요구사항들을 MDR을 만들 때 어떤 거를 참고했냐면요. ISO 1415 2011판에 있는 내용들을 쫙 참고해서 MDR에다가 녹여놓은 게 82에서 62번 조항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62에서 82번의 조항을 읽어보시면 결국 ISO 1415라고 하는 표준, 국제표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구사항들을 많이 녹여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요. 에티컬 커미티에 대한 요구사항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상조사에 참여했던 환자들이 임상조사가 끝나고 나서의 이제 케어와 관련된, 엑스트라 케어와 관련된 요구사항들. 그 다음에 실제 임상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각각의 멤버 스테이트에서 임상조사와 관련된 허가를 득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그 다음에 임상조사가 수행될 때 항상 EUDAMED에 등록해서 수행하게끔 돼 있거든요. 유럽 영내에서 임상시험할 때는. 그래서 EUDAMED에 어느 회사가 임상조사를 어느 나라에서 수행할 건지, 어느 기관에서 수행할 건지, 또는 지금 현재 수행되고 있는지, 또는 아닌지, 또는 멀티센터 개념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임상조사를 유럽 영내에서 수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EUDAM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MDR 60에서 82번에 다 녹여놨고요. 그 다음에 클리니컬 인베스티게이션과 관련된 스폰서, 그 다음에 CRO, CRA와 관련된 정보들도 전부 다 잘 문서화되어 있고 잘 관리가 되어 있게끔 하는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ISO 1415에 나와 있는 요구사항들이고요. 이거를 MDR 만들 때 62에서 82번에다가 전부 다 녹여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ISO 1415 이제 작업 분과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ISO TC 194 워킹그룹 4에 이제 제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 사진은 제가 이제 1919년에 독일 딘에 가서 이제 우리나라 대표단으로 이제 ISO 1415 워킹그룹 이제 일원으로 참여해서 실제 ISO 1415 2020판이 만들어지고 투표할 당시에 이제 화면을 제가 설명을 해놓는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ISO 1415 2020판이 KSP ISO 2020판으로 지금 ISTC 194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임상 시험과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프로세스들이 존재할 텐데, 뭐 옵저베이셔널 스터디, 클리니컬 트라이얼, 클리니컬 스터디, 뭐 그것도 뭐 파일럿 스터디냐, 프리벤션 스터디냐, 아니면 뭐 레트로스펙티브 데이터 스터디냐, 다양한 스터디와 관련된 절차들이나 매뉴얼들이 나와 있지만 어쨌든 EU 회원국 안에서 반드시 임상조사를 해야 되는 것은 법적인 요구사항이 아니다. MDR 요구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MDR의 요구사항을 그래도 GSPR에 준수하게끔 임상평가가 또는 임상시험이 준수가 되려면요. ISO 1415를 참조해서 임상평가를 수행하던지 아니면 아티클 62에서 82번의 요구사항을 벤치마킹해서 그 요구사항을 유럽에서 잘 표현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ISO 1415 2020의 인증서를 갖고 있는 인증병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ISO 1415 인증병원들이 이제 국내에서 많이 이제 홍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제조자 입장에서는 ISO 1415 인증이 있는 병원에서 반드시 임상시험을 하지 않으면 MDR 인증이 안 나오느냐, 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ISO 1415라고 하는 인증은 이 IIF, International Audit Forum이라고 하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나라의 인정기구들의 이 스코프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우리나라 인정기구가 카스라든가 캡이 있고,
노르웨이 인정기구가 노르웨이전 어크리디테이션이 있고요. 독일의 인정기구가 다카스라는 인정기구가 있는데 이 인정기구들의 스코프를 이 IAF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ISO 13485, 9001, 뭐 14001, 18001 이런 건 13485 이런 건 다 있는데 ISO 1415라는 스코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SO 1415라고 하는 인증서는 인정기구가 없는 인증서예요. 그래서 ISO 1415는 인정기구가 없는 인증서이기 때문에 이 ISO 1415 인증서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ISO 1415에 대한 품질 체계가 있다라고 보증을 확실하게 못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임상시험 의료기관들이 있습니다. 한 36개 정도가 있는 걸로 식약처 홈페이지에 보시면 들어가 있는데요. 뭐 연세대학교, 뭐 고려대학교, 서울삼성병원, 경희대학교, 뭐 서울대학교 쫙 있지만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이 병원들은 전부 다 KGCP,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 기준에 따라서 임상시험들이 수행될 수 있는 기관으로 식약처가 지정한 기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상시험 관리 기준 자체가 ISO 1415랑 갭을 분석해보면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꼭 ISO 1415 인증이 있는 병원 말고 그냥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 기준에 준하는 관리 체계를 갖고 있는 병원이라면 임상시험을 얼마든지 수행하실 수 있고요. 그거에 따른 임상시험 자료를 임상평가 보고서에 이제 하나의 에비던스로 같이 제출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시려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할 때 다인종을 모았는지 아니면 황인종, 우리나라 사람들만 모았는지 이러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만약에 우리 제품이 우리가 인증받고자 하는 제품이 다인종에서 퍼포먼스가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하시더라도 다인종을 모으시는 프로토콜로 만드셔서 임상조사를 수행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라 베이스로는 어프로치하지 마시고 클리니컬 인베스티게이션 프로토콜 그거를 어떻게 품질 있게 짜느냐 그리고 어떻게 수행할 거냐에 따라서만 관리를 또는 관심을 잘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을 반드시 수행해야만 되는 제품들은 유럽의 MDR에 보면 3등급과 2B 임플란터블 디바이스, 2A 임플란터블 디바이스 즉 이러한 등급이 어찌됐든 관계없이 임플란터블 디바이스들은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지만 기존에 있었던 제품들이 기여가 돼 있고 그 제품들을 모디피케이션 한 제품들이냐 아니면은 두 개 제조사가 서로 계약을 맺어져 있고 그 맺어져 있는 계약서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MDR 인증을 받아져 있는 제품이냐에 따라서 임상조사가 필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충분하게 MDD, AIMDD 기반의 임상 자료들, PMS, PMCF 자료들, 그 다음에 리터레처 자료, 그 다음에 동등유기 정보, 그 다음에 클리니컬 인베스티게이션 자료 같은 것들이 잘 녹여져 있다면 또는 갖고 있다면 추가적인 임상시험 없이도 임상에 대해서 승인을 받으실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웹 디바이스의 품목 분류로 들어가는 제품들은 또 임상시험 조사 없이도 3등급과 임플란터블 디바이스라고 하더라도 임상시험 수험 없이도 인증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MDR에 대한 임상평가를 심사를 할 때 인증기관 심사원들이 이 2020-13번의 템플레이트를 그대로 쓰게끔 돼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 템플레이트 요구사항들이 쫙 있습니다. 여기 읽어보시면 이렇게 회색깔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인증기관 심사원들에게 주는 MDCG의 지침들입니다. 이거를 잘 읽어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섹션 2번 Clinical Investigation and Related Document 임상조사를 수행한 제조사인 경우에는 섹션 2번에다가 인증기관 심사원들이 여기다 쓰게 돼 있어요. 뭐 했냐 안 했냐 yes or no 표현하게 돼 있고 제조사가 프리마켓 단계에서 임상조사를 했는지 포스트마켓 때에서 임상조사를 수행했는지 디테일한 정보를 인증기관 심사원에게 쓰게끔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내부감사 체크리스트처럼 확인해 보시게끔 권장을 드리는 바라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클리니컬 인베스티게이션 플랜 CIP 아까 엄청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지역 중요한 거 아니고 CIP에 대한 퀄리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CIP를 잘 여러분들이 심사 때 잘 인증기관에게 어플할 수 있는 CIP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임상평가나 임상조사와 관련된 내용들로 설명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좀 짧은 시간이었고 좀 다양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했었던 욕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 MDR에 대한 임상시험이나 임상평가 요구사항이
굉장히 크리티컬하고 까다롭고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좀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점 다시 한번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거나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제 이메일로 주시면요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보들이 여러분들이 MDR 준비함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드립니다.